탱크 한 대 못 만들던 나라한테 다 뺏기게 생겼네. 여기 한국의 미래엑스포 박람회에서 독일 방산업체 임원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열심히 한국 연구원과 의논을 하는 한 여성이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방산업체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는 카밀라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뼛속까지 군인인 아버지로 인해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군대나 전투기, 탱크에 굉장히 익숙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처음 군인을 시작하셨을 적부터 자식도 함께 제복을 입기를 간절히 바라셨는데 다행히 오빠도 군인이 적성에 맞는지 군인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욕심 많은 저희 아버지는 저도 딸이 아니라 아들이길 바라셨대요. 아들 둘이 모두 군대에 가길 바라셨는데 둘째로 태어난 제가 딸이라 처음엔 적잖이 실망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에 대한 기대는 아예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적 TV 보는 장면을 보고 저희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꼬마 여자아이가 한 손에 인형을 들고 앉아서는 내도록 TV에 나오는 전투기만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줄곧 그런 무기나 전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여자아이들이 다 인형놀이하고 소꿉놀이할 때 저는 남자아이들과 나뭇가지 들고 전쟁놀이를 했죠. 그렇게 자란 저는 자연스레 방산업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지금은 독일 K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좋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딸이 개발하는 무기로 아들과 아빠가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에 어딜 가든 저와 오빠 자랑을 늘어놓으세요. 아무튼 그런 저에게 미국 무기는 늘 관심 1순위였죠. 아무래도 미국이 방산업체에서는 독일과 함께 업계 탑을 달리고 있으니 저는 늘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는 빠지지 않고 챙겨보고 있는 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방산업계가 슬슬 치고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무슨 한국 따위가 순위권 안에 들 수나 있겠어 싶었죠. 70년 전 6.25 전쟁할 때는 탱크 한 대도 못 만들던 국가였고 방위산업 역사도 5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최초로 방산 수출을 했을 때가 1975년 필리핀에 소총과 탄약을 수출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런 시시한 나라였으니 저한텐 완전 관심받기였죠. 게다가 사실 무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외교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딱 무기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 외교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방산업계의 결과만 보고서 무기를 선택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한 유럽 시장에서는 EU와 협의할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독일제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국방력은 물론이고 외교적으로도 크게 위협이 되지 않았던 한국은 저희 라이벌로 칠 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더니 독일 업계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 되었더라고요. 2022년 노르웨이 동계 시험평가 결과를 듣고 저는 사실 수치스러움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때 노르웨이에서 차기 전차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얘기에 여러 나라 전차들이 사업안을 제안했고 최종 후보에 오른 게 한국 K2 전차와 독일 레오파드 전차였어요. 사실 그때 한국이 최종 후보라는 말을 듣고 당연히 전차하면 독일이지라는 생각으로 결과가 궁금하지도 않았거든요. 누가 봐도 독일 전차가 선택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동계평가를 받으러 각 나라에서 전차 2대씩을 보냈는데 우리 전차 2대 중 1대가 고장나버렸어요. 평가를 시작도 하기 전에 말이죠. 근데 어차피 남은 한 대로 경쟁해도 충분히 이길 것 같아서 한 대로 받겠다고 하고 평가를 시작했죠.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격평가에서 K2는 3발 쏘아 3발 명중, 레오파드는 한 2발 놓쳤죠. 게다가 기동 능력에서도 독일 전차가 한참을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처음엔 좀 많이 꼽고 의심하게 되는 마음 아시나요? 반에 꼴찌라 신경도 안 쓰던 애가 갑자기 선생님한테 예쁨 받고 1등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한국 방산의 위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9개 나라가 모여서 드래곤 24라고 하는 훈련을 폴란드에서 진행했는데 그때도 프랑스의 르클레르, 미국의 에이브람스, 스페인의 레오파르트와 폴란드 K2 전차가 모두 모였죠. 사실상 각 나라의 대표 전차들이
다 모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K2 전차 성능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기함을 했었습니다. 한국의 사통장치가 매우 뛰어나 명중률 90%를 보이는가 하면 기동력은 다른 전차들이 발끝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굉장히 가파른 경사로와 험준한 언덕들이 많은 지형이 있었는데 다른 전차들은 아무도 오르지 못한 반면 K2 전차만이 직선으로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때 폴란드 전차병이 K2 전차의 우수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심지어 올라가다 중간에 멈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경사로에서 전차를 멈췄다 다시 올라가면 100% 뒤로 밀려버리거나 미끌렸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한국 K2 전차는 멈춘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그 현장을 아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무기거래 큰 손인 폴란드가 한국과 역대급 규모의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의 생산 속도였습니다. 사실 작년 폴란드와 계약하고 단 몇 달 만에 K2 전차 10대와 K9 자주국사포 24대 그리고 탱크 5대, 곡사포 12대를 바로 인도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 독일은 이런 생산 속도가 느린 점은 저도 인정하는 바예요. 이게 정말 몇 년 걸릴 일을 몇 달 만에 끝내버리니 믿기지가 않았죠. 다른 나라에선 10년 동안 질질 끌 일을 한국은 몇 개월 만에 해버린다는 얘기가 돌 정도예요. 생산 속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성능도 좋지 심지어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에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 점점 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빨리 방산업체에서 최상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라이벌을 넘어 점점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빠의 여자친구 안나와 밥을 먹을 때였어요. 안나의 얘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대뜸 요새 오빠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겨 큰일이라는 말을 꺼내지 뭐예요. 지금 남자친구의 여동생 앞에서 다른 남자 얘기를 하다니 아무리 안나와 제가 친하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한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안나는 요새 봐도 보고 싶은 남자라며 제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얼굴이나 보자 싶었고 안나의 휴대폰에서 보게 된 얼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키가 훤칠했어요. 유럽 사람과 함께 서 있어도 하나도 꿀리지 않는 동양인 남자였죠. 저는 이 사람은 연예인이냐고 물어봤고 안나는 설마 이 사람을 모르냐고 제게 되물었죠. 어떻게 이 사람을 모를 수 있냐고 이해가 안 간다는 눈치였어요. 저는 평소에 일과 집 밖에 모르는 편이라 사실 드라마나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들을 잘 모르긴 하거든요. 제가 머쓱해하자 안나는 한국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변우석이라는 한국 남자로 선제업고 튀어라는 한국에서 메가 히트를 친 드라마 주인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죠. 그치만 안나가 보여준 사진만 봐도 어마어마한 비주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동양인이라고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옆에 있는 유럽 사람들보다 훨씬 하얗고 투명한 피부에 키도 크고 비율도 좋았습니다. 안나 말로는 이번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탑 인플루언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밀라노 패션 위크라 하면 뉴욕과 런던 그리고 파리 패션 위크와 함께 4대 패션 위크라 불리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대표적인 행사로 초대받고 참석하는 연예인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각 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연예인들이 참석하는 행사죠. 그런 어마어마한 행사에서 변우석이라는 한국 배우가 인플루언서 1위를 차지하면서 547만 달러의 홍보 가치를 냈다고 해요. 한국 돈으로는 75억 8천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안나와 헤어지자마자 도대체 저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가 뭔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시간엔 늘 성능 실험 영상이나 무기 관련 기사만 찾아보는데 그날만큼은 넷플릭스를 켜서 선제업고 튀어를 봤죠. 평소에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편인데 영상 하나를 켜자마자 저는 풋풋하고 따뜻한 드라마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영상 4편을 쭉 이어봤죠. 출근해야 하는 것도 있고 새벽까지 봐버린 탓에 다음날 지각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드라마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사는지
이제야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국이라고 하면 방산업계의 신흥 강자라는 생각만 하고 라이벌 의식만 가득했었는데 이번 드라마를 보면서 왠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한 호감이 생겼습니다. 어쩜 한국은 뭐 하나를 해도 이렇게 다 잘하는지 비결이 궁금할 지경이었죠. 그렇게 드라마를 다 보고 이젠 퇴근하고 뭘 하나 고민하던 차에 회사에서 공고가 하나 내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미래산업엑스포에 출장을 갈 연구원을 모집한다는 글이었어요. 한국 미래산업엑스포는 사실 방산과 100% 연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군용 특수 감시 드론이나 정찰 드론 시스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다시피 미래 전투 양상은 드론전이 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독일에서도 공격형 드론을 실제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군의 피해를 줄이는 것부터 먼저 연구개발 목적으로 삼고 진행하고 있어요. 목표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추락했을 때 탄약이 폭발하면 큰일이니까요. 물론 공격형 드론까지 가는 길은 아직 한참 멀었는데다가 정찰 드론에서 개발할 영역도 많이 남았긴 했어요. 아무튼 현재 정찰 드론의 최고 성능 드론이라 볼 수 있는 D2 드론은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이번 5월에 성능 개량이 되어 작전 반경이 10km로 2배 더 향상되어 있는 데다가 실시간 정찰 영상이 전송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했죠. 제가 특별히 이 드론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해상 운용 모델은 작전 임무 수행 중 자동으로 홈포인트를 인식해서 복귀할 수 있는 데다가 아군의 적정거리에 드론이 나타나면 드론의 통신 데이터만 교란할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죠. 꼭 한번 보고 오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 출장을 신청하고 출장 허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출장만을 기다리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원자가 예상을 뛰어넘어 관리직들만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었죠. 저 같은 전연차 연구원들은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지원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 엑스포는 방산만을 위한 엑스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지 인기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며 투덜거리자 가브리엘이 저보고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꼭 그분들이 드론 보러 갈 것 같냐고 물었죠. 저는 출장 가는데 그럼 드론을 안 보고 뭘 보러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가브리엘은 출장 간 김에 한국 여행도 가능하니까 다들 가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한국 엑스포에 가서 드론 보고 오면 좋지만 이번 출장을 기회로 한국 여행도 하고 한국 음식도 좀 먹고 그러려고 하시는 것 같다고 했어요. 요새 한국이 워낙 인기 있는 관광지로 떠오르니 아마 그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저는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순전히 드론에 대한 관심으로 신청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출장은 물 건너갔구나 생각하고 있을 쯤 팀장님이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팀장님의 방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놀라웠어요. 과연 가브리엘 말대로 이번 한국 엑스포에는 임원급 출장만 가능했었습니다. 이사님 두 분과 이사님을 모시는 팀장님까지 이렇게 3명이서 가게 되었는데 제가 거기 막내로 붙어가게 되었다고 하셨죠. 팀장님은 엑스포 일정 전후로 이사님 한국 여행 일정을 좀 짜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였다면 그런 업무는 부당한 업무 짓이라고 당장 반기를 들고는 하지 않겠다고 했을 테지만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한국 여행을 짜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지만 일단 엑스포에 갈 수 있으니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떤 코스를 짜야 좋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이 아닌데다가 심지어 한국이란 나라를 잘 모르니 더 심각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안나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안나는 제게 한국 드라마도 알려줬을 만큼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을까 싶었죠. 안나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꽥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국에 가는 게 너무 부럽다며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캐리어에 자기를 넣어가면 안 되겠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한번 가보자고 얘기하곤 이사님들을 모시고 가는데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안나는 한국만큼 선택지가 다양한 나라가 없다며 절대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러곤 제게 이런저런 여행 코스를 알려주는데 안나 말만 들어봐도 더 이상 고민할 거리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꼭 가고 싶은 장소도 한 군데
추가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출장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른들을 모시고 가는 자리라 굉장히 긴장되긴 했지만 어쨌든 제게도 한국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데다 한국 여행까지 할 수 있는 기회니 최대한 즐기고 오자고 다짐했죠. 서울 공항에 내리자마자 넓고 쾌적한 인천공항에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느껴지는 느낌이 들었죠. 미래산업엑스포를 하루만 가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고 저희는 택시를 타고 엑스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님의 태도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기사님은 굉장히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해주셨다는 점이었죠. 독일에선 보통 점원들이 무표정하거나 오히려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워낙 일상적인 일이라 불친절이라 느낄 새도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밝은 미소로 인사해 주시는 기사님을 보고서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 공항에서부터 마주쳤던 모든 사람들이 다 웃고 있는 얼굴인 것 같았어요. 독일은 다들 무표정의 차가운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인들은 얼굴 표정부터 다르다고 느꼈죠.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기사님의 휴대폰 화면이었죠. 내비게이션을 쓰고 계신 느낌이었는데 실시간으로 화면이 휙휙 바뀌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아저씨께서는 매우 익숙한 느낌이셨죠. 그때 이사님 중 한 명이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구글은 사실 잽도 안 되는 거지라며 내비게이션은 사실 미국보다 한국이 훨 앞서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이 한국 내비게이션보다 못하다니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러자 이사님께선 구글 지도가 단순 길찾기와 걸리는 시간 정도 알려준다면 한국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도로 교통 상황을 반영해 더 빠른 길을 알려주고 현재 주행 속도와 도로 상황을 예상해서 소요 시간과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준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비게이션이 한국에선 매우 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들 구글 맵스를 쓰고 있지만 한국만큼은 구글 지도가 불편해서 못 쓴다고 하셨죠. 저는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구글이 외면당하다니 놀라웠습니다. 이사님은 한국 업체들이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은 보편적인 인프라의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독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한 시스템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공항에서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전자 입출국 시스템으로 굉장히 빠르게 입국을 할 수 있었고 공항 내의 모든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일반 택시에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면 이사님 말이 납득이 갈 수밖에 없었죠.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며 엑스포장에 도착했고 저는 기사님께 결제를 하면서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택시 요금이 너무 저렴했기 때문이었어요. 독일에서 이 정도 거리를 온다면 꽤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는데 한국 택시 요금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안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택시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도 특히 서울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온통 신기한 것들 뿐이어서 입을 떡 벌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엑스포장에 들어섰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하는 엑스포인 만큼 세계 각국의 바이어나 연구원들로 엑스포장이 발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모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한 느낌이 들었죠. 팀장님께서 여기서는 편하게 다녀도 된다고 하셔서 저는 얼른 이사님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들 좋으신 분들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불편한 느낌이었는데 편하게 둘러볼 수 있어서 신났어요. 저는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드론 파트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마음으로 즐겁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방산업체 연구원들도 드론 분야에 워낙 관심이 많은지 다들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말 바빠 보였어요.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한 연구원이 제게 다가와 드론 장비 보러 오셨냐고 친절히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렇다고 이걸 보러 독일에서부터 왔다고 하자 더 꼼꼼히 설명해 주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질문했고 어떤 질문이든 막힘없이 술술 대답하는
한국연구원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야여서 그런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았죠. 설명이 모두 끝나고 그분은 제게 더 궁금한 게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이때다 하고 진짜 궁금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방위산업 역사가 50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냐고 질문했죠. 그러자 그 연구원은 이건 심도 깊은 이야기라 따로 차 한잔 하면서 할 얘기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이분은 드론 설명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며 돌아서려 할 때 그분의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제게 명함을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저녁에 맥주 한 잔 사주시면 한국 방산업의 비밀을 싹 다 알려주겠다고 하셨죠. 저는 꼭 연락한다고 말씀드리고는 이현이라고 적혀있는 그 연구원의 명함을 주머니에 쏙 넣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장 입구에서 이사님들과 팀장님과 다시 모였죠. 다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배고픈 줄 모르고 듣고 있었다며 각자 알아온 것들에 대해 열변을 토하셨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독일 전차는 옛말이라는 얘기까지 하셨죠. 그러자 팀장님께선 이사님 말이 맞다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이 따라오려면 좀 멀었다며 독일이 더 앞서 나가면 된다며 맞장구를 치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독일 전차는 옛말이고 전차하면 한국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상사분들 앞이라 속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독일 전차의 현실을 모르나 싶었죠. 제 머릿속에는 한국 방산업의 비밀을 싹 다 알려주겠다는 저녁 약속만 맴돌았어요. 마침 상사분들께서는 너무 피곤해 룸서비스를 시켜 먹는다고 하셨고 저는 얼른 아까 받은 명함으로 연락해 언제 어디서 만나면 좋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현 씨는 제가 있는 호텔 근처로 왔어요. 저는 제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도대체 그 비밀이 뭐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현 씨는 한국 기밀을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냐며 제게 웃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제 없고 튀어의 변우석 배우가 겹쳐 보였죠. 드라마 속의 한국 남자 배우처럼 키도 크고 피부도 뽀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한국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피부가 맑은지 오히려 백인은 한국 사람들을 일컫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자 이현 씨는 일단 한국은 이루고자 하는 건 무조건 이룬다는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웬 뜬금없는 소리인가 했죠. 이현 씨는 한국은 196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방위 산업 육성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초라하기가 말할 데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달랐던 점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휴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첨단의 앞선 장비 개발만 하면 되는 반면 한국은 언제든 전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군수물자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죠. 바로 현역 군인이 실전에 써야 하는 무기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중화학 공업이 육성되면서 제철과 조선업 그리고 기계 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전산업 분야가 같이 부흥했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런 산업이 부흥하면서 자연스레 국방 산업이 육성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했죠. 한국이 지금처럼 빠른 생산이 가능한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나라가 전차 10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찍어줘 버릴 수 있는 생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게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없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는 게 방산에서 또 다른 장점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극한의 겨울부터 무더운 여름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없는 무기를 만들어내야 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무기를 개발했다고 해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USB 하나가 전시 상황에 필요한 물건이라 생각해보면 그 USB는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계절의 변화는 물론이고 영하 30도부터 기온이 올라 50도까지 올라가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거죠. 게다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핵이 터지거나 전파가 들어와도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극한의 상황에 대비한 물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는 그런 다양한 상황을 애초에 염두에 두고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K2 전차가 시베리아는 물론이고 이집트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빠르게 달릴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방위산업이야말로 그 나라 과학기술력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한국은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한국이 부럽다는 얘기가 절로 나왔죠. 그러자 이현 씨도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는 솔직히 말해서 똑똑한 인재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뛰어난 인재들이 다 기초과학에 큰 뜻이 없다고 했어요. 연구개발보다는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한국에서는 돈이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현 씨의 말을 듣고 저는 그렇담 이현 씨는 왜 연구개발을 선택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러자 이현 씨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이라는 대답을 했어요. 한국은 일제강점기부터 6.25까지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항일운동을 하든 6.25 때 군대에 입대해 나라를 지켰든 지금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만든 여러 선조들이 있었다고요. 만약 자기가 이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는 이 일을 하겠지만 빚을 지는 느낌이 들어서 못 견딜 것 같다고 했어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렇게 강한 대한민국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한국 선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현 씨는 한국 방산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우리나라를 더 튼튼하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저는 이현 씨가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사실 한국 방산업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나온 자리였지만 이현 씨가 설명해 준 건 전부 다 겉핥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 방산업의 비밀은 바로 이현 씨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큰 돈이 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연구원들이나 엔지니어들 그리고 한국 군인들까지 그 사람들의 노력의 집약체가 이렇게 성장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감동이 우러나왔죠. 이현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현 씨와 감동적인 대화를 마무리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현 씨가 말했던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6.25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유튜브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6.25 직후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허허벌판이더라고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보니 한국의 발전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출장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왔고 돌아온 후부터는 한국에서 좀 더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현 씨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요. 언젠가 한국에서 유학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만 글을 마칠게요. 오늘 독일 연구원 카밀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젠 방산업까지 치고 올라가는 한국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우리 국방안보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연구원과 엔지니어 그리고 군인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